그 뒤로 8달이나 9달 동안 꿈결 같은 시기가 이어졌다. 나는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삶을 살았고, 내가 이 지구상에서 보낸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인간의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믿었다. 그것은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사정이 정반대로 바뀐 갑작스러움 때문이었다. 에핑의 죽음은 나를 그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속박으로부터도 풀어주었다. 또 나는 아직 젊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행복한 시기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가 다음에는 느닷없이 나의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찾아낸 셈이었다. 한동안 나는 기뻐 날뛰고 고마워서 무릎을 꿇고 내가 서 있는 땅에 키스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모든 것이 망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내 앞에 놓여있는 방황을 상상하기에는 아직 때가 너무 일렀다. 내가 에핑이 남겨준 돈을 받은 지 일주일 뒤에 키티는 한 학년을 마쳤고 6월 중순쯤 우리는 살 곳을 구했다. 한 달에 $300가 채 안 되는 집세로 차탐즈 스퀘어와 맨해튼 브릿지에서 멀지 않은 이스트 브로드웨이에다 허름하고 널찍한 집을 얻은 것이었는데, 그곳은 차이나타운의 중심부여서 키티가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그녀는 자기가 중국계라는 사실을 이용해 집주인과 협상을 벌여 그 집을 5년 동안 임대하고, 만일 우리가 집의 구조를 더 낮게 변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를 삭감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1970년 당시는 낡은 상가 건물에서 산다는 생각이 셋집을 스튜디오로 개조한 몇몇 화가들과 조각가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별 인기가 없을 때였다. 그러나 키티는 춤을 추기 위해 넓은 곳을 원했고, 나는 배관이 드러난 데다 천장은 녹슨 함석으로 되어 있는 옛날 창고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에 매혹되었다. 우리는 남부 이스트사이드에서 중고 스토브와 냉장고를 사들이고 욕실에다 기본적인 샤워시설과 온수기를 설치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버려진 기구들, 테이블, 책장, 서너 개의 의자, 흔들거리는 초록색 책상을 찾아 길거리를 훑고 다닌 뒤 스펀지 매트리스와 약간의 주방기구를 구입했다.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 그 가구들은 거의 있으나 마나 했지만, 우리 두 사람 다 무질서하게 채워넣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가구와 장식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은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셋집에 과도한 돈을 들이는 대신 사실 나는 $1,000에 가까운 거금을 썼다. 우리 두 사람이 입을 만한 새 옷을 사러 구매 원정에 나섰다. 채 1시간도 안 되어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을 모두 찾아냈고, 그 다음부터는 키티에게 딱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녔다. 우리가 마침내 그 옷을 찾아낸 것은 차이나타운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중국 여자들이 입는 빨간 옷과 검은색 수가 놓아진 번쩍번쩍하는 남색 실크 원피스. 그 옷은 엉덩이와 가슴이 꽉 조이고 한쪽 옆이 터진 드래곤 레이디에게 이상적인 의상이었다. 나는 터무니없이 비싼 값 때문에 주춤거리는 키티의 팔을 비틀다시피 해서 억지로 그 옷을 사게 했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 그 돈은 잘 쓴 것이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물린 적이 없었다. 그 옷이 벽장 속에 너무 오랫동안 걸려있다 싶을 때마다 나는 단지 그 옷을 입은 그녀를 지켜보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식사를 하러 나갈 구실을 만들곤 했다. 또 키티도 내 엉큼한 생각에 항상 민감해서 그 드레스에 대한 내 열정의 깊이를 알고 난 후 어떤 날 밤에는 집안에서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유혹의 전주곡으로서 슬며시 알몸에 그 옷을 걸치고. 내게는 차이나타운이 마치 외국 같아서 길거리로 나설 때마다 나는 잘못된 곳으로 들어선 듯한 느낌과 당혹감에 사로잡혔다.
그곳은 미국이었지만 나로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는 이웃에 있는 몇몇 가게 주인들과 안면을 튼 뒤에도 그들과의 접촉은 정중한 웃음과 황당한 손짓 발짓, 아무런 의미도 없는 몸짓 언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사물들의 말없는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내용을 알아낼 방법을 찾지 못했고, 때로는 내가 그처럼 제외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꿈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하나같이 가면을 쓴 유령 같은 사람들 사이로 옮겨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리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는 구계자가 된 것에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상하게 유쾌한 경험이어서 결국에는 그 경험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새로움을 더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뉴욕의 또 다른 부분으로 옮겨왔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내가 있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세상을 한 바퀴 돌아 여행했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낯설어 보이는 것이 당연했다. 셋집에 정착하자 키티는 남은 여름방학 동안 일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주겠다며 일할 생각을 그만두도록 설득해 보았지만 그녀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자기는 책임을 똑같이 분담하고 싶으며 나에게만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우리의 공통 관심사는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천천히 쓰는 것이었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키티가 분명히 나보다 더 현명했으므로 나는 그녀의 우월한 논리에 한 발짝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키티는 임시 비서직 소개업소에 등록을 했고,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 6번가에 있는 매크로힐 빌딩의 어느 무역 관련 잡지사에 일자리를 구했다. 우리는 그 잡지사에 모던 플라스틱 관련 업종 전체의 저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주 농담을 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그 일을 기억할 수 있고 그 거창한 이름을 떠올리기만 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키티는 매일같이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수백만의 다른 통근자들과 함께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며 그곳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다. 물론 그러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키티는 그런 일로 불평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면 2-3시간 동안 춤 연습을 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밝은 얼굴로 일어나 사무실에서 맡긴 또 다른 일을 하러 급히 달려나갔다. 그녀가 집에 없을 동안 나는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보아와서 그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언제나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도록 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해본 가정생활의 달콤한 첫맛이어서 나는 아무 다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그 일로 빠져들었다. 우리 둘 중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함께 산 지 2-3달쯤 되었을 무렵에는 우리 둘 모두 결혼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에핑의 사망 기사를 타임즈 신문사로 보냈지만 그쪽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다못해 거절하는 쪽지 한 장도 없었다. 어쩌면 내 편지가 중도에서 분실되었거나 아니면 신문사 사람들이 그 편지를 어떤 괴짜가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해버렸는지도 모른다. 또 내가 에핑의 요청에 따라 월간 미술세계로 보냈던 좀 더 긴 글도 게재를 거절당했지만 나는 그들이 보인 조심성을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잡지사의 편집자가 내게 보낸 편지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자기 회사의 직원들 중 누구도 줄리안 바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내가 바버의 작품들을 찍은 슬라이드 사진을 제공할 수 없는 한 그 기사를 짓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나는 또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포그씨.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아주 정교한 속임수 장난을 생각해낸 것 같군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이야기에 흥미가 담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엔 그것을 소설로 출판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스처 게임은 그만두고 소설 작품으로 내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에핑을 위해서 적어도 얼마쯤은 수고를 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월간 미술세계로부터 편지를 받은 다음 날
도서관을 찾아가 1917년에 게재되었던 줄리안 바버의 사망 기사를 사진으로 복사하고 짤막한 소개 편지를 써서 편집자에게로 보냈다. 바버는 실종되었을 당시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젊은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나는 뉴욕 선지에 실렸던 이 사망 기사로 제가 지난번에 보냈던 편지의 신빙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그 주말쯤 편지를 한 통 더 받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거절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한때 줄리안 바버라는 화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꺼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토마스 에핑과 줄리안 바버가 동일인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또 설령 그들이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작품을 복사한 증거물이 없다면 우리로서는 그가 어떤 화가였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 기사로 미루어 그가 대단한 재능을 지닌 화가는 아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일 듯합니다. 또 그렇다면 그를 위해 지면을 할애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나는 당신이 훌륭한 소설을 쓸 소질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철회합니다. 당신에게서 보이는 것은 변태 심리학의 한 사례입니다. 그것은 자체로서는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미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쯤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만일 그러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어디엔가 남아있을 바버의 작품들 가운데 한 점을 사진으로 복사하려고 추적해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나는 그의 작품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여러 달 동안 에핑의 설명을 들은 뒤로 나는 차츰차츰 그 그림들을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환상들을 조금이라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 기사를 싣는다는 것은 곧 그의 그림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뜻이었는데 어느 모로 보나 그것은 할 만한 일이 못 되었다. 줄리안 바버가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였다 하더라도 그의 그림은 토마스 에핑이 내게 얘기해 주었던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었다. 나는 에핑의 이야기로부터 마음속으로 그 그림들을 상상해왔고 그 이미지들은 실제 그림 그 자체보다도 더 완벽하고 더 무한하고 더 현실적이었다. 눈을 감고 있는 한 나는 언제까지고 그 그림들을 눈앞에 떠올릴 수 있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나태한 나날을 보냈다.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책임이 아무것도 없었던 데다 그 당시에는 $7,000라면 상당한 돈이어서 당장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압박감도 없었다. 나는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책을 읽거나 남부 맨해튼의 길거리들을 어슬렁거리며 잡문을 계속 긁적거렸다. 그 낙서 같은 글은 몇 편의 짧은 수필과 산발적인 산문, 대체로 나는 그런 글들이 완성되자마자 키티에게 읽어주곤 했다. 으로 이끌렸다. 그녀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시라노에 관한 전강설로 그녀에게 감명을 주었을 때부터 내가 장차 작가의 반열에 끼일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내가 매일같이 손에 펜을 들고 앉아있는 만큼 그녀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내가 읽어보았던 모든 책들 가운데서 내게 가장 큰 영감을 준 것은 몽테뉴였다.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경험을 내가 쓰는 글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애썼고 또 비록 소재가 나를 오히려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영역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가 그런 주제들에 대해 뭔가 명확한 말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알게 모르게 고쳐 쓰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때 내가 썼던 모든 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중 몇 가지는 열심히 생각을 하면 다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돈에 관한 명상과 옷에 관한 또 다른 글, 고아들에 관한 에세이, 그리고 자살에 관한 약간 긴 글,
그것은 19살 때 앞으로 10년만 더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29살이 되자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 정해진 날 권총으로 자살을 한 프랑스의 이름 없는 허무주의 예술가 자크 미코에 관한 글이었다. 나는 또 기계대 자연계라는 문제를 제기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테슬라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것도 기억한다. 어느 날 나는 사번가에 있는 중고 서점에 들러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테슬라의 자서전인 나의 발명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은 원래 그가 1919년 전기기술이라는 잡지사에서 출판한 것이었다. 나는 그 책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문을 서너 페이지쯤 읽다가 거의 1년 전쯤 달의 궁전의 쿠키에서 나온 점괘와 똑같은 문장을 보게 되었다. 태양은 과거이고 지구는 현재이고 달은 미래이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 쪽지를 지갑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그 말이 테슬라, 에팽에게 그처럼 중요했던 바로 그 테슬라가 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몹시 놀랐다. 나에게는 그 우연의 일치가 의미심장하기 그지없어 보였지만 정확히 어째서인지는 잘 알 수 없었다. 마치 내 운명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마다 알아듣지 못할 말로 바뀌는 것 같았다. 중국의 점괘가 든 쿠키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가 테슬라의 책을 읽었던 것일까? 아무리 보아도 그럴 것 같진 않았지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그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쿠키를 고른 사람이 하필이면 왜 나였을까? 나는 그 일로 이상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의 접합이어서 이상한 음모라든가 예견적인 신호, 전조, 찰리 베이컨의 세계관과 유사한 세계관 같은 어떤 미친 듯한 대답 위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테슬라에 관한 에세이를 그만두고 우연의 일치라는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했지만 거기에서 많은 진척을 보지는 못했다. 그것은 내가 다루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였고 결국 나는 그것을 한옆으로 제쳐놓을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손을 대겠다고 내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하지만 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 다시는 거기에 손을 대지 못했다. 9월 중순이 되자 키티는 줄리아드에서 새 학기를 시작했고 그 첫째 주말경 나는 마침내 솔로몬 바버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에팽이 죽은 지 거의 넉 달이 지난 뒤여서 그로부터 편지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있었을 때였다.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남자가 보였으리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반응들, 충격, 분노, 행복감, 놀라움을 감안한다면 나는 그가 연락을 취하지 않은 데 대한 나는 그가 연락을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여간해서 반감을 가질 수 없었다. 태어나서부터 50년 동안 자기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가 내내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그가 이제는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로서는 그런 엄청난 사태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은 우편함에 바보의 편지가 나타났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를 도와주려고 애썼던 나의 모든 노고에 아낌없이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중하게 사과하는 편지였다. 그는 나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이겠으며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자기가 그 가을 어느 주말에 뉴욕으로 찾아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의 어투가 너무도 정중하고 세련되어서 나로서는 거절할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자마자 언제라도 오면 기꺼이 만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뉴욕으로 날아왔다.
날씨가 막 바뀌기 시작하려는 10월 초의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그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한 다음 곧장 내게 전화를 걸어 도착을 알렸고, 우리는 내가 그 호텔에 도착하는 대로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는 나지막하게 웃었다. 내가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클 걸세.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나를 못 알아볼 리는 없겠지. 하지만 나 정도의 체격을 한 사람이 또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얘기하자면 나는 대머리라네. 머리에 머리칼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곧 알게 된 바로는 크다라는 말은 그에게 거의 들어맞지가 않았다. 에핑의 아들은 엄청나게 큰 체격에 살을 마구 겹쳐 쌓은 것 같은 굉장한 거구였다. 나는 그처럼 비대한 몸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있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는 가까이 다가가기가 망설여졌다. 그는 때때로 군중들 틈에서 지나치게 되는 괴물처럼 뚱뚱한, 아무리 눈을 돌리려고 했어도 그를 보고는 입을 쩍 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 타이탄처럼 거대한 체구에 그처럼 잔뜩 부풀어 오르고 살이 붉어진 몸집을 한 그를 보고 있노라니 나 자신이 위축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치 그가 차지하고 있는 3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그 공간으로부터 넘쳐나는 것처럼 자신의 가장자리로부터 스며 나와 그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육중한 몸의 주름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대머리가 돌출된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그에게는 어떤 전설적인 특성, 외설적인 동시에 비극적인 생각을 떠올려주는 구석이 있었다. 여위고 왜소한 에핑이 그런 아들의 아버지였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유전적인 사고, 제멋대로 변해서 터무니없이 자라난 돌연변이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가 환영이라고 생각할 뻔했지만 우리의 눈길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번졌다. 그는 초록색 트위드 양복에 황갈색 허시파피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의 왼손에 들린 반쯤 탄 여송연이 바늘만해 보였다. 솔로몬 바버씨인가요? 내가 물었다. 맞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젊은이는 틀림없이 포구겠지. 만나게 되어서 영광일세. 그는 시가 연기가 밴 숨결로부터 가볍게 울려나오는 크고 우렁찬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내민 엄청나게 큰 손을 잡아 흔들고 그의 옆 소파에 앉았다. 잠시 동안 우리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에는 바보의 얼굴에서 천천히 웃음기가 거치면서 나는 좀 당황스럽고 아스라이 먼 표정이 되었다. 그는 나를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마치 어떤 중요한 생각이 막 떠올라 그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뒤에 그가 이유를 알 수 없이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한때 포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었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주 오래전에. 별로 흔한 성은 아니죠.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몇 사람은 있습니다. 그 포구는 1940년대에 내 학생이었어. 나는 그때 막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었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그래. 하지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 에밀리 포구. 그 여자는 역사학과 1학년생이었지. 그 여자분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시카고. 나는 시카고였다고 알고 있어. 제 어머니 이름이 에밀리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출신이었죠. 같은 도시 출신으로 같은 대학의 두 명의 에밀리 포구가 다녔다는 게 가능할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 닮은 데가 너무 많아. 나는 자네가 여기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그 여자를 떠올렸어. 우연에 또 우연이군요. 내가 말했다. 온 세상이 우연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때로는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바바가 다시 자기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애를 쓰는 기색이 역력하게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내 질문에 기분 나빠하지는 말기에 그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어떻게 해서 어머니의 처녀 때 성을 물려받게 된 거지? 제 아버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처녀 때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안하네. 캐물을 생각은 아니었어. 괜찮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제 어머니는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난 그 일이 일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을 들었지. 교통사고인가 뭔가였던 것 같은데 끔찍한 비극이었지. 자네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야. 어머니는 보스턴에서 버스에 치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죠. 끔찍한 비극이야. 바보가 다시 눈을 감으면서 되뇌었다. 자네 어머니는 아름답고 총명한 학생이었지. 나는 그 여자를 아주 잘 기억해. 달의 궁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